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지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해요. 그날도 잿빛 하늘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내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던 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온 끝에 이제야 알게 된 진실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 저희가 예약해둔 민박집이 저 위에요. 짐이 있으니까 제가 차로 모시고 갈게요. 큰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더니 내 캐리어를 차에 싣고는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이라도 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 시계바늘만 돌아갔죠. 산속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으니 바람 소리가 더 쓸쓸하게 들리더군요. 지나가는 차가 하나라도 있으면 혹시나 하고 고개를 들었다가 아들의 차가 아닌 걸 확인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기를 수십 번. 손에 쥔 휴대폰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러봤어요.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라는 말만 들렸지요. 딸아이에게 걸어봐도 막내에게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전화를 꺼놓은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여기에 버리고 떠났다는 걸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겠지.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참담한 현실뿐이었어요. 이곳은 내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죠. 어머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검은 고무장화를 신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띤 채 날 바라보고 있었죠.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민박집 찾으시나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묵고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손길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해가 점점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내 처지를 비웃는 것만 같았죠. 그때 아주머니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차가워진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산골에 나처럼 버려진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던 노인들. 결국엔 이렇게 낯선 곳에 버려지고 마는 현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슬퍼 보였나 봐요. 마치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일단 저희 민박집으로 가세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로 전나무들이 우두커니 서 있었죠. 그 길을 걸으며 문득 한 달 전이 떠올랐어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제안했던 그때.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날은 유난히도 더웠어요. 서울 아파트 거실에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을 썰고 있는데 갑자기 세 자식이 다 같이 찾아왔더군요. 평소엔 각자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던 애들이 한나란시에 찾아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효도 여행을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강원도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도 알아봤는데 거기서 살면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몇 번 실버타운 얘기를 꺼냈지만 그때마다 완강히 거절했거든요. 친구들 몇몇이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고 무엇보다 내 집이 편했으니까요. 자식들은 웃으며 말했다지만 나는 그 웃음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나더러 여기를 떠나라는 거니? 내 집에서? 아무리 자식들이라지만 그 말에 속이 울컥했어요. 나한테는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는데 이곳을 떠나는 건 내 삶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은 계속 부드러운 말투로 설득하려 했지만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 창문 너머로 들려온 대화가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20억이 넘게 올랐다더군요. 재건축까지 들어간다는 소문에 땅값이 더 치솟았다. 나 뭐라나. 자식들은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혼자 사는 늙은 엄마 때문에 이런 큰 돈이 묶여 있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일주일 뒤 자식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공증 사무실까지 예약했다면서 증여 계약서를 내밀더군요. 효도 여행 다녀와서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정리부터 하자는 거였죠.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평생을 내 자식들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지요. 공증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큰 며느리가 삼계탕을 끓여주었어요. 평소엔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던 애가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더라고요. 심지어 실버타운 카탈로그까지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랑하더군요. 방도 크고 시설도 최신식이고 식사도 호텔급이라나.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도 다 연극이었나 봐요. 여행 전날 막내가 와서 짐을 챙겨줬어요. 캐리어에 옷을 차곡차곡 넣으면서 얼마나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 거라며 자랑하더군요. 어머니, 온천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나는 그 말만 듣고도 기뻤어요. 평생 자식들만 챙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녔으니 이번 기회에 좋은 곳도 가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여행 당일 아침 세 자식이 다 마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면서 보니 길이 낯설더군요. 동서울 터미널이 아니라 상봉 터미널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 조심스레 물었지만 자식들은 그저 웃으며 어머니,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라고만 하더군요.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산골 버스 정류장.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효도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골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제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 댁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자식들과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처음 사흘은 하염없이 전화만 붙들고 있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수백 번도 더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어요. 민박집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차분히 말했지만 하루하루 불안은 더 커져만 갔어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만 있다 오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만 있다고 모았죠. 어머니, 지금 해외 출장이라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실버타운 입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빈 말뿐인 약속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애 같아서 답장도 하고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점점 그마저도 지쳐갔어요. 내가 보낸 문자는 수백 통, 돌아온 답장은 겨우 서너 통. 더 서글픈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구멍가게에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였죠.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모시고 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은 어르신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를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은행에 가보고 난 후 그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 통장은 이미 자식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만 입금되고 있더군요. 서울 아파트는 이미 전세를 놓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내 손으로 도장을 찍었던 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이제는 버려진 거구나.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민박집 방에 앉아 손에 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힘없이 내려놓곤 했어요. 아무도 내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니까. 어느 날은 민박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가져온 상추를 씻다가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자 녀석의 SNS를 보게 됐어요. 민박집 할머니 손주가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자식들이 가족여행을 간 사진이었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더군요. 이제 서울집도 비웠으니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네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해외 출장이란 핑계로 바쁘다는 변명으로 저를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 그들은 편하게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막내 아들 와이프가 올린 글도 보였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걱정 없어서 좋네요. 실버타운도 알아보고 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내 새끼들이 이제는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한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죠. 겨울로 접어들면서 산골 날씨는 더욱 춥고 매서워졌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만 입금될 뿐이었죠. 명절이 다가오면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박집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도 나눠주시고 끼니 때마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하시고 그분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실버타운으로 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남겨진 채 살아야 하는 걸까? 어느 날은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 자식들을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 끝.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겠네요. 실버타운은 내년에나 알아볼까? 그제야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자식들은 처음부터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예요. 효도 여행이란 말도 실버타운 얘기도 모두 거짓이었죠. 그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략이었을 뿐 분노와 배신감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자식들 생각에 눈물 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장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를 만나러 읍내에 다녀왔어요. 다행히도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의 배신 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마침내 제가 강해질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속지 않기로, 더 이상은 울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는 싸워볼 거야.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식들을 내려놓기로 한 거죠. 남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 자식들한테 속은 증거가 충분해요.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기로 했죠. 그동안 모아둔 자식들의 SNS 게시물, 통화기록, 문자 내역, 모든 게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을 조용히 정리해 나갔어요. 쓰면서도 손이 떨렸지만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밤을 새워 편지를 썼어요. 자식들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였지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게 써내려갔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 삶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며 한 줄 한 줄 적었어요. 편지를 붙인 후 기다림은 길지 않았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꺼져 있던 전화가 갑자기 불이 켜진 거지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산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발발 떨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좋은 실버타운에서 편히 모시려고.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내용은 비겁하고 공허했어요. 언제나처럼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로 나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님과 민박집 할머니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어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두 분이 계속 힘이 되어주셨죠. 특히 민박집 할머니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끝까지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지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텅 빈 변명뿐인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법원에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자식들의 배신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우리가 승산이 높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저를 기만하고 재산을 가로챈 것이 명백하다면서 법원도 이런 비정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재판이 시작되고 자식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어요.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나이 든 어머니를 더 좋은 곳에서 모시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올린 SNS 게시물, 여행 사진, 재산을 정리하며 즐거워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재판장은 제 진술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빙자해 저를 버린 과정, 재산을 가로챈 방법, 그리고 그들이 즐긴 호화로운 여행과 생활,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민박집에서 지내며 써온 일기장도 증거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자식들을 기다리며 써내려간 글들, 그들의 빈 약속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기록들. 재판장은 그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두려움에 차서 합의를 요청해 왔죠. 처음에는 당당하게 맞서던 자식들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점점 초조해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을 주민들도 힘을 보태주셨어요. 자식들이 저를 버리고 간 그날의 목격자들이 하나둘 나타나 증언해 주셨죠.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자식들이 말도 없이 사라진 과정,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주민들은 저를 응원하며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 강해졌어요. 텃밭을 가꾸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죠.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아침이면 텃밭을 돌보고 오후엔 마을 회관에서 노래 교실에도 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이장님이 소개해 주신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둘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 위로가 되었어요.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미 승리자가 되어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났어요. 예상대로 법원은 증여 취소를 인정했어요. 자식들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이유였죠. 20억이 넘는 서울 아파트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오랜 시간 쌓였던 억울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무너질 것 같았던 삶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판결 직후 연락을 해왔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을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지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난 내 인생을 찾았어. 너희 없이도 잘 살아갈 거야. 서울 아파트는 돌려받았지만 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이 산골에 작은 집을 샀어요. 민박집 할머니와 가까이 살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그분이 제 친자매 같아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텃밭도 넓어졌어요. 상추, 고추, 가지. 제가 직접 기른 채소들로 식탁이 풍성해졌죠.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도 담그고 장도 만들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문화센터에서 배운 그림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산골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아침이면 이장님 댁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 떨고, 저녁이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춤도 추고,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죠. 내 곁에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피로 맺어진 인연에만 집착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도 가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아요. 이제는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어요. 대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제 경험을 나눠요. 법적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고 용기를 내시라고 조언도 해드리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 주셨을 때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에 대한 미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젠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 삶을 살아가면 될 뿐이죠. 제 방 창문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참 예뻐요.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새소리가 가득하지요.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요. 이제는 이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복잡한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장 담그기를 했어요. 서툴렀던 제 손놀림을 보며 다들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 손맛이 곧 늘 거예요. 우리랑 같이 오래 살아요. 다들 한마디씩 하며 웃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 가족이에요. 여기서 오래오래 사세요. 민박집 할머니가 건넨 이 한마디가 제가 받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컸어요. 돈으로도 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정이 여기 있었네요. 이제야 저는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새로운 인생을 찾길 바랍니다.